싶었으나 제 생사를 확인하지 않으면 돌아갈 녀석이 아니라 마지못해 자리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더니만 직접 저를 위해 끓여온 죽을 가져왔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냐? 몸은 괜찮아? 여기 이 죽 먹고 당분간 나랑 같이 지내자. 너 걱정이 돼서 내가 잠을 못 자겠다. 너희 아버지 내 꿈에 또 오실라. 친구는 그런 식으로 밀고 들어와 제 곁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고마운 녀석이었어요. 아마 그 녀석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정신적으로 몇 번이나 무너져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친구는 저와 약속한 것을 하루도 어기지 않고 먹을 것을 챙겨 들고 와서 제가 다 먹고 나면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그림 속의 아버지는 아침 햇살을 받아 미소 짓고 계셨어요. 이 모든 비극이 무지한 제 탓이라 여겨서 제 자신과 아버지에게 맹세하듯 아버지의 한을 풀지 못하면 더 이상 붓을 잡지 않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러는 시간 동안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유품 중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입주민들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 나름대로 입주민들에 관한 성향이나 직업, 특성 등을 빼곡히 적어 놓았더군요. 특성상 알아봐 주지 않으면 자존심을 상해하는 대단한 양반들이셔서 아버지는 딴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셨더라고요. 하나같이 전문직에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었는데 서민은 감히 엄두도 못 낼 만큼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 눈에 띈 건 아버지가 별표 표시를 해놓은 집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천박하게 이를 데 없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여자의 집이었지요. 그 여자의 남편은 건설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몇 년 사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급작스럽게 성장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건설회사의 대표 배우자 실명이 아버지 수첩에 적혀있는 이름과 다르더군요.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에 진입을 했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닥치는 대로 주식, 부동산, 금융, 법과 관련된 책을 사서 읽고 그와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쏟아져 머리가 지끈거렸으나 알면 알수록 뭔지 모를 갑갑함과 답답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법은 기득권을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답니다. 저도 그들만의 리그의 진입장벽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선 많은 공부가 필요했지요. 왜 학교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걸 가르쳐주지 않았는지 하여간 별별 생각이 다 들었고 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신문에 난 기사를 하나 보여주더군요. 내용은 대강 어느 재벌가에서 그림으로 돈 세탁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둘러치기로 모 건설회사에 대한 예시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나타내는 정황들이 어쩐지 그 느낌이 딱 그 여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번뜩이며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관련 기사와 자료들을 취합해보니 재력가들은 분산 투자와 돈 세탁을 위해 그림에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저는 저도 모르게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거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큰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유명 화가가 되지 않으면 진입 조건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요.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전도 유망한 화가로 이름이 알려지기만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가가 되려면 어떻게든 신분 세탁을 해서 잘 나가게 되어야 하는데 돈이 사람을 만든다고 전 재산을 털어 제 이름을 키우기로 했어요. 저는 작업실에 들어가 제가 여태껏 그려놓은 작품들을 둘러보았지요. 남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이를 미천으로 자본시장에 뛰어들 생각은 털끝만큼도 안 해서 제 작품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하고 남은 돈을 싹 끌어모아 전시회를 열어 제 작품의 존재감을 알려야 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지만 이것 또한 투자라 여기고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전시회를 열 갤러리를 물색하던 중 여러 정보를 알아보니 한국에서 여는 것보다 외국으로 나가서 여는 게 좋다는 결론을 친구와 함께 내렸습니다. 친구는 제가 다시 그림에 관심을 가지니 저보다도 더 좋아하며 전시회를 열려는 것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수소문해보니
외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들이 몇 명 있었지요. 그 친구들의 인맥을 통해 전시회 열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딱히 어디였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생애 첫 전시회를 열었지만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했는지 지역 신문에 실리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제 첫 전시회는 요즘 말로 폭망하고 말았지요.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겠지만 저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런 저를 친구가 어깨를 다독이며 그러더군요. 그래도 너 그림 그리는 거 취미생활로 안 끝내고 세상에 선보인 게 어디냐? 난 그림의 문외한이지만 네 그림을 보면 뭔지 모를 감정이 올라와. 특히 아버지 그림에서는 더 그래. 그러니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친구는 제 가능성을 보았던지 제게 돈을 빌려주는 명목으로 저한테 투자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의 말에 다시 힘을 얻어 이 길이 아니면 아버지의 원한을 못 풀 것 같아 굳은 결심을 풀고 그림을 그리면서 전시회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다시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는 돈을 더 들여 홍보와 마케팅 쪽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죠. 이를 추진하며 친구가 좀 서툴기는 해도 모든 걸 맡기로 하고 제 일처럼 발로 뛰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시회를 열었더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연 전시회라 그런지 저의 뒷배경에 대한 언급보다 오로지 제 그림에 대한 평판만 이어져 다르긴 달랐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 다음 전시회부터는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제 그림이 조금씩 팔려 나갔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어김없이 실감이 나더군요. 이젠 정말 됐다 싶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첫 삽을 제대로 뜬 것 같아 얼마나 기뻤는지 자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의 추상화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왔으나 우리가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아버지 그림만은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시회를 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며 열 때마다 전시회는 제 기대치보다 항상 좋게 끝이 났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작품은 언제나 아버지의 초상화였지요. 이렇게 되니 저는 외국에서 제 이름이 암암리에 알려져 호사가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름아름으로 한국에서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조차 제 그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만나보기 힘든 사람들이 그러니 제 그림이 유명세를 탄 것 같았지요. 아니, 제 그림이 투자 가치가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긴 했지만 전략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제가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일이 풀리고 나니 졸부들에게조차 소문나는 것도 시간 문제 같고 심지어 제게 후원해주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꿋꿋하게 앞만 보며 그림을 그렸어요. 이럴 수 있었던 건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친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저는 작품 활동과 전시회를 하며 몇 해를 또 보냈을 겁니다. 저는 점차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제 그림을 찾거나 제 이름을 들어볼 정도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제 그림은 전시회를 열면 그리는 족족 팔려나갔고 인터뷰 제의가 들어올 때마다 기자들은 저란 사람을 예전 어려웠던 일을 딛고 성공한 화가의 이미지로 기사를 써댔고 그 이유는 어려운 환경에서 절 공부시키기 위해 아버지가 빌라 경비로 일하셨다는 언급을 빼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끝이 안 좋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당시 빌라에 거주하던 좋은 인연을 맺은 주민들을 언급했는데 건설회사 사모님까지 슬쩍 흘리며 은혜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며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도리어 적나라하게 흘렸습니다. 이쯤 했으니 그림으로 돈 세탁을 한다던 그 건설회사도 조금씩 언젠가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지요.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제 그림에 대한 가치를 흘리기도 했고 어떻게 해서든 목표로 삼은 여자가 제 발로 저한테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쯤에서 저에게 투자한 친구는 저의 잡다한 모든 일을 해주는 매니저 겸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미 아버지의 수첩도 함께 봐온 터라 아버지를 어떻게 일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제 일에 더욱더 성심성의껏 봐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며칠째 꼼짝 않고 작품에 매달려 있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야, 그 여자 떴다. 아버지 수첩에 있는 별표 말이야. 진짜 어떻게 널 먼저 찾아올 생각을 했냐? 거기다 너랑 굉장히 친한 척하며 만나려고 하는데 보통 멘탈을 갖고 있는 여자가 아니야.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별표? 별표라고? 저도 모르게 미간이 좁혀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리 연결된 악연에 갑자기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이 일었지만 애써 티내지 않고 입술을 깨물고선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긴, 말도 붙이지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말고 냅둬봐. 손님 대접하지 않고 무시하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한마디로 사람 대접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친구는 제 말에 씩 웃으면서 알았다고 하고 나갔고, 그렇게 저는 제 일에 집중하며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퇴근 시간이 다 되었다고 저를 보러 왔죠. 야, 진짜 끈질기다. CCTV 확인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기다려. 퇴근 시간이 다 되었다고 알려줘도 안 가고 꼭 너 만나고 간대. 대단해. 나도 오늘 집중해서 작업했더니 좀 쉬어야겠어. 불 끄고 집에 가야지. 그 여자한테 나가는 길 알려줬지? 친구와 저는 무작정 뒷문으로 빠져나간 채 당장 건물 안의 모든 불을 소등해 버렸어요. 접견실에서 깨악하는 비명이 들렸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개의치 않고 퇴근해 버렸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 그대로 냉정하고 차갑게 그대로 돌려주리라 이를 갈았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화장실 문을 다 뜯고 나간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성질 하나 대단한 여자였죠.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제 돌려주는 건 제 차례인지라 저는 천연덕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화가 정철입니다. 저희 직원한테 다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급한 일정이 생겨 나간 사이 방문하셨네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아 화장실 문 부서진 건 따로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운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여자는 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좋아 날뛰는 것이 전화기 너머에서 다 들렸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비릿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만날 일정을 잡았는데 어찌나 화려하게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왔는지, 얼굴에는 얼마나 의학의 도움을 받았는지 빵빵해져서는 제게 도리어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 간혹 올라오는 거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어떤 분인가 했는데 그때 경비 아저씨 아드님인 줄 몰랐어요. 생각해보면 경비 아저씨가 참 사람이 좋아서 저희 입주민이 특별히 챙겨드리던 사람이었는데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급을 해주시니 참으로 훌륭하게 되신 화가님이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라고 말을 참으로 그럴싸하게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무뎌져서 그런지 그 여자는 여전히 뻔뻔스러운 낯짝을 하며 제 인터뷰 내용을 친분으로 위장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후로 그 여자는 지 혼자 들떠서 수시로 제 화실에 들락날락했습니다. 통큰 작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지 제가 한 번씩 웃음을 지을 때마다 그림 몇 점씩을 사가더라고요. 얼마나 제 그림을 가치 있게 봤는지 부르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줄 기세였습니다. 왠지 목표는 그림이 아니라 저 같다는 속셈이 보이더라고요. 자꾸만 절 잡아 끌며 식사하자, 커피 마시러 가자 하는데 차라리 이걸 건설회사 사장님한테 알려 내지를까 싶기도 했지만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을 고심해 보았습니다. 다만 친구는 이 모습을 보니 씁쓸하니 혀를 내두르며 그 여자에게 기가 차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요지경이야. 네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겠지. 그 여자 태도 보니까 이래서 서러우면 성공하라는 말이 나왔나 보다. 힘없고 비실거릴 때는 밟아버리더니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위가 바뀌니 설설대는 꼴을 보자니 참으로 속이 안 좋다 라고 하는데 저도 강한 자에게 달콤하고 약한 자에게 살벌한 현실을 참으로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먹이를 기다리는 악어처럼 입안에 미끼를 쳐넣고 기회를 엿보고 기다렸던 때 마침 모 잡지사에서 인터뷰 제의가 왔고 저는 기꺼이 승낙을 하며 그 여자를 먹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화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여자도 시간에 맞게 부르기로 계획했죠. 워낙 주목받기 좋아하는 여자라 인터뷰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하니 화색이 돌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은 제가 오늘에 이르게 된 과정과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전 그 밖에 다른 걸 또 준비했고 기자에게 일러뒀죠. 아셨죠? 제가 내건 인터뷰 조건은 저와 한 인터뷰 내용을 빠짐없이 그대로 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된 인터뷰 자리에 그 여자가 저와 약속한 시간에 때맞춰 나타났습니다. 고상한 척 지적인 분위기로 연출하며 명품을 두르고 나타났지만 그 여자가 가진 천박함은 감추지 못했죠. 제가 화가님 덕분에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되고 정말 너무 영광이에요.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 되실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우리 이연이 좀 더 매끄러웠어야 했는데 말이죠.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좋게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성품이 좋고 너그러우신 분이라 분명 성공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라며 제 셔츠를 털어주는데 촬영 감독이 마침 그 사진을 함께 찍었고 기자는 인터뷰하며 기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화가님에게 있어 특별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분이 어떤 사이이신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모 건설회사 대표 부인이자 이사인 손금희라고 합니다. 정철 화가님과는 오래전에 인연이 있었지요. 정확하게는 정철 화가님 아버님하고 먼저 잘 알던 사이였어요. 아, 그 경비하셨다던 화가님 아버님 말씀이신 거죠? 그럼 사모님께서 당시 그 빌라 거주하시던 주민이셨나 봐요. 화가님께서 주민분들께서 참으로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라고 하셨었죠. 그런데 저는 궁금하던 게 왜 갑자기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지 언급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화가님의 아버님께서는 경비를 하시다가 무슨 연유로 돌아가시게 된 거세요? 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 순간 그 여자의 당황한 낯짝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안 좋은 머리 굴려가며 그 여자가 또 자신의 입장에서 입을 주저리 나불거리려고 하자 제가 대신 앞서서 가로막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기자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 우리 아버지는 땡땡 빌라라는 곳에서 경비로 일하셨어요. 미리 밝혔다시피 그곳은 사회 저명인사나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연륜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팩트를 밝히고자 합니다. 라고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 정밀화를 그리듯 세세하게 묘사하며 담담하게 기자에게 다 들려줬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하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울렁울렁하면서 지난 슬픔에 대한 울컥한 심정과 끓어오르는 심경을 간신히 참느라 혼났습니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담담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에 핏줄에 손에 힘줄까지 제가 저도 모르게 감정을 토해내자 기자의 표정도 그 여자의 표정도 새하얗게 질려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그 여자도 꽤나 당황스러웠던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었죠. 그 여자가 그러건 말건 아버지의 죽음의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다 토해내었고 이미 정신을 차려보니 제 얼굴에는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그 여자는 부들부들 떨며 털썩 무릎을 꿇고야 말았습니다. 기자가 침을 꼴깍 삼키며 녹취까지 마친 뒤 정말 이 기사를 실어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실으셔야죠. 만약 이 얘기를 그대로 실지 않으면 그쪽 잡지사와는 다시는 인터뷰를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한 말은 모두 팩트이니 뒷감당은 걱정 마시고 꼭 실으세요.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녀도 조금이라도 가책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얼굴이었고 뭐라고 반박을 하려 했지만 스스로에게 막힌 듯 이내 포기하더라고요. 기자와 저는 그 여자가 그러고 있어도 우리는 인터뷰를 계속 이어갔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인터뷰를 끝내고 그 여자를 쳐다보니 제가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있던 표정으로 멍하니 넋놓은 채 그녀의 성형한 콧구멍이 천장을 향해 높이 쳐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뒤로하고 나오며 기자를 돌려보내고 친구에게 제게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쏟아내어 친구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펑펑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친구도 잘했다고 다독여주며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동안의 한 맺힌 억하심정을 인터뷰 하나로 다 토해내니 왜 이렇게 그동안 힘겨웠던 마음이 풀어지던지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며 그 여자를 세상에 발도 못 붙이게 하고 싶었지만 아니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었지만 제 인생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기에 그 이후부터는 그녀의 운명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갑자기 제 화실 안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그 여자의 새된 비명이 흘러나오질 않겠습니까? 뭔가 느낌이 쎄했고 같은 느낌을 가진 친구가 재빨리 달려가려고 해서 일단 저는 친구를 말렸어요. 이제야 감정이 터진 그녀가 무슨 일을 벌여도 버릴 거다라는 생각에 차라리 좀 더 기다렸다가 움직임을 봐서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당탕탕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들은 한동안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안에서 나는 소리만 들어봐도 대충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것 같더군요. 제정신이 돌아온 그 여자가 난리를 치다 못해 제가 작업 중인 그림마저 훼손 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친구는 증거사진까지 치밀하게 찍어 놓은 후 경찰에게 당장 연락을 했고, 우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 여자를 현행범으로 잡아갔습니다. 그 이후엔 저의 법적인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에게 이름하고 선처는 없다고 말했지요. 합의는 더더욱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인터뷰한 잡지에 저희 부탁대로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처음부터 한자 한자 읽어나가는 그 와중에서도 제 한이 그대로 녹아 있었던 기사 작성 솜씨에 그 기자는 대성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사를 읽은 지인과 친구들의 전화가 빗발치며 제겐 위로가 돌아왔고, 그 여자에게는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돌려받았지요. 그 기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여자에 관한 폭로가 이어졌고, 그 여자가 저와의 친분을 과시해 투자자를 모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다 줄줄이 소세지처럼 땡땡 건설의 건설 수주 비리 특혜도 파헤쳐지는 기폭제 역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땡땡 빌라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이어지자 그곳에 살던 저명인사들이 하나둘 이사 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그 반면에 아버지를 챙겨주셨던 분들의 선행도 드러나서 저는 그분들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게 고개를 돌렸던 하늘은 이제 제 편이 되었나 봅니다. 일이 이만큼 진행되니 이와 맞물려 그 여자의 추악한 과거도 하나둘씩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 여자답게 참으로 개운치 않은 인생을 살았더군요. 그 밥의 그나물이라고 땡땡 건설 회사 대표와는 본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자와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여자는 그 회사 비서로 들어갔다 유부남인 대표 회사를 꿰어냈다는 증언도 속속 나왔습니다. 고작 떳떳하지도 못한 사이였으면서 그리도 갑질을 했다니 나락으로 떨어진 그 모습이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그녀의 인성 파탄난 악행들과 피해자들도 나오면서 연일 땡땡 건설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 여자가 저의 화실에 끼친 손해뿐 아니라 저와의 친분을 과시한 사기 투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갤러리가 아닌 외국에 있는 갤러리와 계약해서 전시 준비 중이었기에 그 갤러리에서도 그 여자에 대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만약 한국 갤러리에서였으면 사바사바에서 유야무야한 일로 덮을 수 있었으나 천운이었는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걸 보면 그 여자의 과거 악행과 업보가 현재 그 여자의 발목을 잡은 거겠죠. 제가 여기서 그 여자에 관해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아직까지 외국에서 진행된 고소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해서 시원하게 스트라이크를 먹인 얘기를 풀어놓지 못해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저는 아버지 기일에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술 한 잔을 올리고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 말씀처럼 제 울분을 삭히지 못했다면 이런 일이 제게는 올 수 없었겠지요. 언젠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하늘 아래에서 제 그림을 전시하고 싶습니다. 그날을 기약하며 제 얘기를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애청자 여러분들의 앞날에 꽃길만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저희 채널로 보내신 사연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직업과 업체를 각색한 부분이 있음을